다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쪽 페이지. 지금 페이지 수가 잘못 나와 있어요. 11페이지가 아니라 원래 13페이지라고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영상 제목에는 11페이지라고 또 적겠습니다. 발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발해. 어, 원래 여기 발해가 세워졌던 위치에는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었죠.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었지만은 신라한테 멸망당하고서, 신라와 중국한테 멸망당하고서, 고구려인들이 부흥운동을 몇 번 시도했었으나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우리는 이제 실패했던 부흥운동에 대해서만 배웠지만은, 수업 시간에는 실패했던 것만 배웠지만은, 음, 고구려인들은 30년 동안 계속해서 줄기차게 부흥운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인들이 부흥운동을 전개해가지고 세우게 되는 나라가 바로 요 발해라고 하는 나라, 동모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처음에는 조그맣게 건국을 합니다. 어, 발해가 세워질 당시에 원래 고구려인들하고 여기 말갈인이라고 하는, 얘네는 지금 중국인이 됐어. 말갈인은 여진족이라고 나중에 부르는 애들인데, 만주족 여진족이라고 부르는 애들인데, 얘네 고구려인들이랑 말갈인들 원래 같이 살았었어요. 고구려 안에서. 얘네 말갈인들도 사실상 고구려 국민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인들과 말갈인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계속해서 중국한테 부흥운동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세우게 되는 나라가 발해입니다. 그래서 발해에는 이 고구려적인 특징이 일단은 제일 강하게 나타나지만은 요 말갈인들의 특징도 어느 정도는 약간 약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국이 요즘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야, 여기 지금 중국인인 얘네 말갈인들이 옛날에 여기 발해에 있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 얘네 말갈인들도 고구려에도 살지 않았냐. 그러니까는 고구려는 지네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은 고구려적인 특징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납니다. 조금 더 훨씬 더 많이 드러나고, 말갈인들은 그냥 좀 지배받는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고구려의 발해의 주도층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막 그렇게 큰 특징이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는 이제 발해가 고구려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은 얘네가 고구려적인 특징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발해와 관련된 것을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고구려 계승 의식입니다. 고구려하고 뭐가 닮았는가? 발해가 고구려하고 뭐가 닮았는가? 중국하고 닮은 거는 알면은 좋지만은 별로 유사성이 없어. 고구려 문화의 유사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쪽 페이지를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발해 건국과 발전. 맨 처음에 건국은 고구려 장군, 건국했던 첫 번째 왕도 고구려 장군 출신이야. 이 이름이 누구야? 대조영. 이름 알아둬야 됩니다. 대조영이 고구려인들이랑 말갈인들을 이끌고서 동모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조그맣게 건국을 합니다. 맨 처음에 당나라의 간섭, 당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얘네도 역시 도망치면서 나라를 건국해서 산악지대에다 나라를 건설합니다. 당나라가 쉽게 잡으러 오지 못하게.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을 했겠지. 처음엔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여기 사진을 보면은, 여기 여러분들 역사부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역사부도에 나오는 사진인데, 처음에는 여기 동모산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산에서 건국이 됩니다. 발해 건국 658년이죠. 발해는 고구려가 망한 지 딱 30년 만에, 668년에 망했었는데 딱 30년 만에 발해가 여기 건국이 됩니다. 동모산에서 건국이 돼서 대조영이 건국을 했었고, 처음에는 이 동모산을 중심으로 한 요 지역에 머무르는 조그만한 나라였었어요. 조그만한 나라였었다. 그래서 발해가 건국됐던 의미를 보면은 일단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얘네는 건국 초기부터 자기들을 자청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발해가 멸망한 뒤에 고려의 김부식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썼던 삼국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고구려의 남은 자손들이 음, 고를 발해라고 해서 발해를 건설했다라고 한다던가. 그 당시 중국 애들도 인정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대조영은 고구려인들의 혈종이다. 고구려인이란 뜻이겠죠. 고구려인들. 고구려가 망하자 뭐 어떻게 해서 그 무리를 이끌고서 동모산에서 나라를 건설하였다. 게르부의 옛 땅을 차지하. 게르부는 옛날에 고구려의 왕족의 땅입니다. 거기를 차지하고서 동모산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도 발해가 그냥 거의 고구려인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보면은 중국인들도 발해라고 안 부르고 그냥 고구려라고 불렀었고, 일본도 발해라고 안 부르고 쟤는 고려야, 쟤는 혹은 고구려야. 그러니까 고려라는 거는 고구려랑 같은 말이야. 나중에 우리 고려라는 나라가 나오기는 하지만은 고구려가 남아 있었을 때부터 이미 자기네 나라를 고려라고 불렀었고, 나중에 태조왕건에 의해서 세워지는 고려 역시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입니다. 고려랑 고구려랑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당시 일본인들도 쟤네는 고구려야 혹은 고려야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네들 발해 애들도 우리는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했어 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했어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발해는 고구려의 부활이라고 봐야지 마땅한 것이겠죠. 발해는 고구려의 부활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 고구려하고 연관되는 것들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쪽 페이지에서 고구려하고 연관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아까도 봤지만 옛 영토를 회복했다라고 일본 왕한테 문서를 보냅니다. 여기 보이는 이 문서, 발해 왕이 보낸 문서야. 우리는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했어, 일본 놈들아 라고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일본 놈들아라고는 안 했어. 이건 그냥 내가 하는 말이야. 그 다음에 일본에 보낸 문서에 자기네들을 계속 고려라고 지칭을 해. 그래서 나는 고려왕 누구야, 나는 고려왕 누구야, 뭐 그런 식으로 지칭을 하는 문서가 보입니다. 여기 보면 당시 고려의 3대 국왕이었던 문왕이 나 고려 국왕 김흥무가 얘기할게 라고 말씀은 얘기할게 라고 하면서 일본 왕한테 문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도 고구려 왕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고려는 고구려랑 같은 거라고 그랬었죠. 일본 애들도 고구려라고 인정했고, 심지어 중국 애들조차도 자기네들이 발해를 고구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들이 최근 2000년대에 와서야 갑자기 지네 거라고 하긴 하는 거야. 왜냐면은 이 지역에 지금 살고 있는 조선족들, 여기 위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이 원래는 얘네 한국인이란 말이야. 근데 얘네가 독립하면은 요만큼의 영토가 이제 중국에서 날아가니까는 걔네들 도망가지 말라고 붙잡으려고 니네는 원래부터 우리 중국의 역사인 거야 라고 하는 동북공정을 지금 하고 있죠. 도움이 안 돼, 중국. 우리 수업 시간에 중국 욕을 많이 하는 욕이 있어요. 많이 욕을 먹는 나라가, 첫 번째가 일본,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문에 엄청나게 욕을 많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중국도 욕을 많이 하고, 나중에 가면 이제 미국도 좀 욕 먹을 짓을 몇 개 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욕을 좀 많이 해봅시다. 자, 그래서 고려 국왕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고구려 문화하고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이 발해에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요 온돌이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이죠. 여러분들 그 집에서 쓰는 방식은 대부분은 온돌이 발전된 방식입니다. 방바닥이 따뜻하잖아. 그렇죠? 옛날에는 아궁이에서 불을 떼서 여기서 불을 떼면은 요 열기를 타고서 가서 이렇게 방을 데피는, 요 방에 있는 돌들을 데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방들이 따뜻해졌었던 건데, 서양식하고는 다릅니다. 서양과 중국식은 대부분 벽난로를 썼었어요. 벽난로를 썼었는데 우리는 방바닥을 돌을 깔아놓고 따뜻하게 데피는 이 난방 방식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집에서도 다 쓰이잖아요. 그렇죠? 이 방식은 우리나라의 굉장히 독특한 방식인데, 요거를 발해도 사용하고 있었어요. 발해. 그렇다는 점에서 고구려, 발해 다 우리 거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구려에서 사용했던 기와의 모습과, 기와에 있는 어떤 무늬의 모습과 발해에서 썼던 기와의 모습, 요게 발해 거고 요것도 고구려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연꽃 무늬 같은 기와 문양 모습도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해에서 발견됐었던 요 귀여운 약간 미니 부처님의 모습이 고구려의 것하고 좀 많이 닮았는데, 요거는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영상을 하나만 좀 봅시다. 여기. 아이고, 네. 잠깐만, 내가 아까 2배속으로 보다가 굉장히 괜찮은 자리여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려고 가지고 왔어요. 너네 2배속으로 보지 마. 알겠지?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발해 동경 용원부 지역에서 출토된 이불병 좌상이다. 이 작품은 묘법 연화경의 일부 내용을 조상한 것으로
석과 불과 다보불이 이불병자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부처님 두 명, 이불 두 명이 나란히 나란히 좌 앉아 있는 모습을 나타낸 조각품입니다. 나란히 앉은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게 발해 수도에서 발견됐나 그랬을 겁니다. 남북국 시대 발해에 묘법 연화경을 중심으로 한 법화 사상이 서 있는 협시 뒤쪽에 자, 이제 이 부처의 이 조각상의 좀 뭐라고 해야 돼?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작품은 불상과 서 있는 협시 뒤쪽에 광배로 나눌 수 있다. 두 불상은 신체의 굴곡이 드러나지 않은 좀 느리네요. 빠르게 봅시다. 1.5배속 가능한가? 아니야. 1.5는 너무 빨라. 아니, 1.25 정도만 돼. 틀려고 그랬는데. 꽃 옷을 입고 네모난 대자에 앉아있다. 둘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연합은 두 강이 서로 다르게 요 뒤에 모양이 약간 다르지, 아주 약간. 표현되어 두 불상이 다름을 보였습니다. 불상의 얼굴은 육개가 크게 표현되었고 긴 얼굴에 넉넉한 미소를 띠고 있는데 이는 고구려 연가칠연명 금도 열입상의 두 이게 고구려 불상인데 요거랑 약간 두상이 좀 닮았다는 얘기죠. 두상이 약간 닮았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요 위에 이렇게 위에가 뾰족하게 되어 있는 요 뒤에 요게 부처님의 뒤에서 빛이 난다는 광배입니다. 광배를 이렇게 조각으로 표현을 한 건데, 얘는 예수님 조각상 같은 거 봐도 이렇게 머리에 막 둥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광배가 표현이 되는 건데, 여기도 지금 요게 잘렸긴 했지만은 내가 사진으로 보여줄게. 여기도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죠.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는 거 두 개가 합쳐진 모습이 보이죠. 이런 것들이 고구려과랑 비슷하다는 얘기죠. 사하여 두 국가의 문화적 연관성을 짐작케 한다. 광배는 배 모양을 취하고 있는데 둘은 붙어 있는 것처럼 표현되었고 광배 상부에 연꽃을 향해서 좋은 연꽃 전체적인 형태와 양감 지금 보면은 여기 위에 있는 요 조각 모양들, 이런 모양들이 약간 좀 둥글둥글하게 표현되어 있는 감을 양감이라고 합니다. 양감. 이런 모습이 요 연가칠연명 금동 열애입상의 요 밑에 부분에서도 이렇게 약간 둥글둥글하게 표현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고서 고구려의 불상과 요 발해의 이불병자상이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돌, 그리고 기와 모습, 아까 기와 모습 이거 봤었죠? 이런 것들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불상 양식들이 비슷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고구려의 무덤인 굴식 돌방 무덤이라는 게 있습니다. 굴식 돌방 무덤. 특히 굴식 돌방 무덤은 말 그대로 여기 굴 형태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문이 있어. 무덤인데 문이 있어. 무덤인데 문이 있고, 요 안에 들어가면 벽화도 있고, 메인 이제 여기 시신을 놓는 곳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이런 굴식 돌방 무덤의 구조도 비슷하기는 한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위에 네모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형태의 천장인 모주림 천장이라는 게 발해나 고구려에 둘 다 나타납니다. 고구려의 모주림 천장. 여기 위에 보면은 네모판을 덮어놓아서 조금씩 줄여가는 모습을 보이죠. 이걸 모주림 천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주림 천장의 모습이 발해 무덤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고구려나 발해 무덤에서 둘 다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인 유사성을 보면은 고구려나 발해나 비슷비슷한 국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몇 분 녹화했지? 벌써 13분이야. 빨리빨리 합시다. 자, 그래서 고구려는 지금 얘기한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고구려래된다. 발해는 지금 얘기한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고구려하고 얼마나 비슷한가 하는 점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길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고구려가 중국계 아니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고구려래다. 계속 지금 고구려랑 발해랑 같은 거니까 내가 지금 헷갈려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발해는 중국과는 관련이 없는 국가다. 즉 고구려랑 관련이 있는 국가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중국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발해는 자기네들도 황제국이라고 자처를 했었습니다. 원래 황제라는 말은 중국에 있는 중앙 지배자만 쓸 수 있었던 것인데, 이거를 발해의 지배자도 본인도 황제라고 하는 모습을 자칭을 했다는 거죠. 자칭. 이 중요한 자료들이 뭐뭐 남아있냐면은, 일단 건국 초기부터 발해 황제들은 연호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연호는 그 연도에다 이름을 호칭을 붙이는 걸 연호라고 했었죠. 연호라고 치면은
우리나라에서 역대 사용했던 연호들이 나오는데 발해는 초기에 2대 왕이었던 무왕 때부터 계속해서 연호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합니다. 이 연호라는 거는 그 연도에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근데 이거는 중국의 하늘의 황제, 하늘의 아들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중국의 황제만 쓸 수 있었던 것이었었는데 그 달력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 해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황제만 사용하는 것이었었는데 이걸 발해도 사용했었다. 즉 발해도 자기들이 황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 국가는 같은 하늘 아래 두 개가 원래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중국의 황제도 자기네가 황제라고 하고 발해도 자기네가 황제라고 했기 때문에 중국과 발해는 완전히 다른 나라라는 거죠. 다른 나라. 다른 나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황제, 황후, 칭후가 사용이 됐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효공주라고 하는 공주의 발해 2대 왕이었던 문왕 좀 이따가 나올 겁니다. 여기 문왕이 아니라 얘는 3대 왕이다. 3대 왕. 문왕의 아들인 정효공주의 이제 무덤에 정효공주의 무덤에 비석이 세워졌었는데 이 비석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교과서 25페이지에 보면은 자 정효공주의 무덤이라고 그랬죠. 공주는 대흥 56년 즉 이 대흥이라는 게 아까 봤던 연호입니다. 연호 이게 대흥 올해는 대흥 56년째야 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황제의 표시라고 그랬었죠. 나이는 36세, 일찍 죽었네요. 시호를 정효공주라고 했다. 황상은 조회마저 금했었다. 이 황상이라는 거는 황제, 당시 문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을 황제라고 표현을 한 거야. 황제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독자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즉 특히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성의 궁궐터에서 용머리상의 조각상이 출토가 됩니다. 요 용머리가 용머리라는 건 원래 용이라는 건 원래 황제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근데 요게 발해 궁궐 안에서 발견됐다. 그럼 발해 왕도 발해의 지배자도 자기가 황제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인들도 황제 국가를 자처했었기 때문에 발해가 당나라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는 중국의 주장은 굉장히 허구임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품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발해의 주요 왕들의 업적에 대해서 배우는데 발해를 처음에 세웠던 것은 대조영. 이 대조영은 첫 번째 왕 고왕이라고도 부릅니다. 고왕. 두 번째 왕이 무왕인데 무왕은 처음에 전쟁을 이름 봐서 알겠지만 무력 싸움을 잘했던 왕입니다. 당나라하고도 싸우고 신라하고도 싸웁니다. 그래서 여러 전쟁을 많이 벌이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는데 옛날 고구려를 얘네 신라랑 당나라가 멸망시켰기 때문에 신라 당이랑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었고 오히려 주변에 있었던 돌궐 일본하고는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도에 안 나오네. 돌궐은 여기 우리 위에 있었던 나라를 돌궐이라고 하고 일본하고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무왕 때부터 이미 독자적인 연호를 아까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연호. 인난이라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연호. 다시 보면은 발해 연호. 여기 무왕이 인난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당나라하고 연결이 됐었던 당시 말갈족 중에서 흑수말갈이라고 하는 애들이 여기 위에 있었습니다. 여기 걔네들을 한번 좀 손 봐주고서 중국에 직접 쳐들어가서 장문휴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산둥반도를 공격하게 합니다. 여기 지금 사진을 보면은 무왕 때 영토는 요만큼밖에 안 되긴 했지만은 여기 위에 말 안 들었던 흑수말갈을 한번 손봐주고 완전히 정복한 건 아니라 한번 손봐주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걸쳐서 산둥반도의 등주를 장문휴를 시켜가지고 공격하게 해서 중국하고 굉장히 전쟁 상태에 놓여 있었던 시기가 무왕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당시 최고 선진국인 중국하고 언제까지나 싸울 수는 없겠죠. 그냥 계속 싸우다가는 힘들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문왕 때부터는 당 그리고 신라 주변국들하고의 친선 관계를 맺기 시작하죠. 여기 보면 신라하고도 교류를 하죠. 신라하고도 교류한다.
그리고 이 문왕은 좀 이제 전쟁이 줄어들고 안정이 되니까는 중앙에 관청 제도를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체제가 조금 이따가 밑에서 보게 될 삼성육부라고 하는 관청 체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삼성육부. 좀 이따 보겠지만은 당시 발해의 청와대 조직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3개의 성과 6개의 부서가 있었던 당시에 청와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거를 정비를 했던 게 문왕이었습니다. 문왕. 그다음에 9세기 때 선왕이 있는데 이 왕 때는 영토가 굉장히 넓어져서 최고 전성기 때 왕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 말갈이라는 애들이 원래 고구려에 포함되어 있던 애들도 있었고 포함이 안 됐던 애들도 있었어요. 여기 아까 잠깐 봤었지만은 말갈이 겁나게 많죠. 이 중에서 송말 말갈만 고구려에 포함이 돼 있었었어. 요 백산 정도 그 정도만 포함돼 있었고 얘네 다른 말갈 애들은 말을 잘 안 듣는 애들이었는데 얘네들을 대부분 다 복속시킵니다. 이거는 그냥 밑줄만 치고 말갈을 대부분 복속해서 여기 위에 쪽 지방, 이쪽 지방을 이제 지금의 연해주라고 합니다. 연해주까지 진출합니다. 연해주까지 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요동 지방까지 진출합니다. 지금 선왕 때 지도를 보면은 요 파란색까지가 이제 선왕 때부터 붙여진 지도야. 여기 있는 말갈 대부분을 다 복속을 하고, 그다음에 이쪽 야오호강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을 요서, 오른쪽을 요동이라고 했는데 여기 요동 지방 일부를 진출을 합니다. 이쪽 지방을 일부를 진출을 하는 게 선왕 때였었고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하다 보니까는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번성한 국가구나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특히 이 명칭을 중국이 붙여줍니다. 중국이 요 바다 건너에 동쪽 바다 건너에 번성한 국가다라고 인정해주죠. 인정. 중국이 인정해줬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미국한테 인정받으면 되게 기분 좋단 말이야. 미국 애들이 한국 K 방탄소년단이 좋고 한국은 뭘 잘하고 하는 걸 들으면 좋단 말이야. 우리가 기분이. 그런 것처럼 중국이 니네 되게 큰 나라야라고 인정해줬던 그런 전성기 때 왕이 선왕이었다. 그다음에 5경 15부 62주라는 것에 행정제도를 정비를 합니다. 지방행정제도. 이것도 좀 이따 밑에서 보겠지만은 발해는 총 5개의 수도 5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경, 중경, 상경, 동경, 남경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통일신라를 이야기를 할 때 통일신라에도 총 5개의 소경이 있다고 그랬었죠. 남원경, 금관경, 서원경, 중원경, 부경경 해서 소경이 있던 것처럼 발해에도 당시 미니 수도인 5경이 있었습니다. 5경. 이 중에서 제일 핵심되는 수도는 상경입니다. 여기가 제일 오랫동안 수도였던 곳이었고 여기서 발해 문화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야. 상경이 핵심 수도지만 어쨌든 5개의 수도가 있었다. 당시 수도가 5개였던 것은 발해와 신라만이 아니라 중국 당나라도 5경 제도가 있었습니다. 5경 제도. 그러니까 지금의 광역시 같은 제도죠.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알아두면 되고 그리고 15부가 있습니다. 15부. 5경 15부. 15부는 지금의 도 정도에 해당되는 크기라고 보면 됩니다. 부여부, 막힐부, 여기 솔빈부, 정리부, 압록부, 남해부에서 지금의 도 정도 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밑에 62주는 지금의 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시. 62개의 시가 있었다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왕 때 제일 많은 영토를 넓힌과 동시에 나라가 잘 나가니까는 교류를 많이 해서 상경성이 번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국가가 불과 100년 뒤에 지배층이 내부 분열을 일으켜서 결국은 거란의 공격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거란의 공격으로 망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려로 넘어가요. 그래서 니네가 헷갈리는 게 고려가 공격해가지고 망하지 않았냐라고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 헷갈리지 마라. 공격은 거란이 공격해서 멸망했고 망한 애들은 대부분은 고려로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로까지 발해의 자손들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발해 왕자 대광현. 왕자가 들어왔다는 거 이제 게임 끝인 거지. 얘네가 만약에 거란의 공격으로 중국에 흡수됐다라고 하면은 지금 중국이 자기네 거라고 하는 그 의견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 근데 거란이 공격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란한테 흡수당하지 않고 밑에 고려로 내려왔단 말이야, 단.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하고 오히려 연관성이 더 깊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럼 밑에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된다. 발해 제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발해 제도 아까 삼성육부라고 하는 중앙 청와대 조직이 있다라고 했었죠. 요거는 원래 중국에 있었던 제도입니다. 요거는 중서성에서 뭔가를 결정을 하면은 문화성에서 심사해서 실행을 하는데 혼자 실행하기 힘드니까 6개 부서를 나눠가지고 실행하는 이 제도를 삼성육부라고 하는데 이 삼성육부를 발해에서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따라합니다. 항상 선진국이었던 중국의 정치제도를 우리는 따라하려고 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정치제도를 우리나라가 대통령 제도를 그대로 따라와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죠. 그런 것처럼 발해도 중국의 제도를 가지고 와서 하기는 하는데 보면은 이름이 약간 달라. 여기 상서성은 정당성이라고 하고 문화성은 선조성, 중서성은 중대성이라고 부릅니다. 발해에서는. 그리고 중국에서는 여기 중서성이 뭔가를 결정하는 중심 기관인데 발해에서는 이거를 실행하는 상서성이 중심 기관입니다. 여기 정당성이 중심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정당성은 크게 두 가지 좌우로 나눠가지고 총 6개의 부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걸 가져오기는 했는데 약간 발해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외에 뭐 어사대도 있고 주자감은 요거는 학교입니다. 학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삼성육부는 당나라 걸 수용하기는 했지만은 약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 독자적인 운영 방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방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중국처럼 중서성 중심이 아니라 정당성 중심이다. 그리고 정당성 아래는 좌우가 나뉘어져 있고 특히 육부가 3개씩 나눠져 가지고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육부가 3개씩 여기는 다 여기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이원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유교적인 명칭으로 육부의 명칭이 바뀌죠. 여기 이호, 예병, 형공이라고 했는데 발해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충인, 의지, 예신부라고 약간 유교적인 그런 명칭이 여기 약간 유교적인 색깔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지방행정에 5경, 15부, 62주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알아두면 되고 이제 뒷페이지의 확인 문제. 발해는 건국 초부터 당나라와 적극적으로 교류한 게 아니라 처음에 싸웠었죠. 고구려 멸망시킨 놈들이라고 해서. 발해는 당의 관제를 수용해서 삼성육부를 갖추었으나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었다. 그다음에 10세기 초에는 당나라 공격이 아니라 거란의 공격으로 망했다라고 했었습니다. 거란은 어떤 놈들인지 다음 시간에 또 볼 겁니다. 발해는 대주영이 세웠다. 그리고 수도인 상경성이 번성을 하면서 해동성국으로 불렸다. 발해는 당신라 돌고 일본과 처음에는 외교를 하면서 당나라를 견제하고자 했었다. 오케이, 여기까지 끝.